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김종훈입니다. 예. 일단 사실 이제 한 두 달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기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대중 강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좀 참여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연구 내용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연구 내용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약간 좀 연령대가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어른 부모님도 이제 참여를 하셔서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달라 그래서 사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다 되게 따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또 이제 되게 재미가 없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하는 게 그것도 연습이랑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잘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항상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 그리고 동료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소개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제 그게 사실 진짜 오랜만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제가 과학자가 된 지 한 20여 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의학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과 그다음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지.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다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신약을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신약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히스토리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이제 공부는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직장을 가진 곳이 이제 미 항공우주국 산하의 제트 추진 연구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우주선을 날려서 화성이나 이런 곳에 보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무인 우주선을 날려요. 우리가 보통 나사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왜 휴스턴 대답하라, 휴스턴 대답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휴스턴 이제 그 스페이스세나는 그러니까 전 스페이스세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유인선을 담당을 하고요. 뭐 꼭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닌데 대부분 프로젝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 추진 연구소는 주로 이제 화성이라 이런 곳에 직접 탐사하는 로버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위성. 그래서 인공위성이 꼭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주에 있는 행성에도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했던 거는 장비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험난한 그런 화성 같은 곳에 보내서 이제 과연 생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 있는지 뭐 이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걸 이제 담당을 해서 학부생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또 연구원으로 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추천을 받아서 또 이제 같이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박사를 마친 후에도 이제 가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장비를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저희가 원래 노렸던 거는 마스 사이언스 레보레이터리라고 이게 이제 JPL이라는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인데요. 좀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노렸던 거는 마스 사이언스 레보레이터리라는 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퀴가 6개 달려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안 넘어지고 험난한 지역도 다니면서 온갖 과학 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레보레이터리라고 즉 과학 실험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화성의 이제 표면과 그다음에 땅속과 깊이는 아니고요. 이제 밑에를 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에는 과연 어떤 조성으로 돼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고 이제 지구로 이제 그 결과를 보내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있었을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가 안 됐어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도전을 하는데 실패를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계속 도전을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포항공대에서 뭐 교수 자리가 있으니 한번 독립된 연구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 떠났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그렇다고 저희 팀이 잘 못된 건 아닙니다. 2020년 미션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2020년에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지도 이제 PI였던 연구 책임자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르스 퍼시비어런스라는 이 로버의 앞부분에 이제 셜록이랑 왓슨이라는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의 개발을 담당하고 지금 현재는 화성에서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 또 잘 돼서 살짝 배가 아팠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이제 포항공대에 처음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이제 화학과의 자리를 잡았었을 때는 무엇을 할까, 장비를 또 만들어 볼까 했는데 세상에는 되게 잘 만들어진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런 장비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장비를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 그래서 만들어진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분자들의 구조는 어떨지, 그리고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은 어떻게 될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자의 크기와 종류를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 6년을 보내고 2015년 가을서부터 고려대학교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 분야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려대학교로 갔던 가장 중요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단백질 센터라는 어떤 우리가 질병을 연구하는 센터를 유치하자 고려대학교에 하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인공 장기를 만듭니다. 올게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모델인데요. 주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공 조그마한 이제 뇌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질병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했었을 때 왜 치료가 잘 안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저희는 이제 치료하는 분자도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 안에서 요 조직이라는 게 세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도 탐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건 임상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람한테 직접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동물 모델을 가지고선 했었는데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사실 도덕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러한 장비를 약간 사람 대신 여러 가지 장기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몸에서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있는 것도 모사를 해가면서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면서 질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 실험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소속이 돼 있고요. 저희는 응용분석 화학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듭니다. 근데 많은 병은 사실 우리 몸에서 쉽게 퇴치를 해요. 몸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또 진화를 해왔고요.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어떤 질병은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되게 위험한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병이라는 거는 즉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에 장기가 하나 이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장기들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각각 조직을 구성하는 분화되어 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세포로부터 조직이 형성되고 그 조직이 결과적으로 크게 장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세포를 연구합니다. 근데 세포를 연구하는데 세포를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세포라는 도시에 사는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린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고 싶었을 때 서울을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서울에 사는 시민들을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주로 어디를 가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다양한 어떤 생명체들 즉 식물과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면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뉴욕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뉴욕의 시민들을 보면 될 거고요. LA를 보고 싶으면 LA를 보면 될 거고 동경을 보고 싶으면 동경을 보면 되는데 작은 도시들을 보면 또 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단백질들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듯이 단백질과 단백질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 외에도 지방이라든지 지질이라 그러죠. 그리고 탄수화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은 무기물들 그런 또 다양한 분자들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면은 세포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를 이해하고요. 세포가 각각 다른 세포들로 구성되는 거를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공 장기를 제작을 해서 인공 장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공 장기를 통해서 어떻게 질병이 드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수가 줄어들기도 해요. 세포 안에서. 어떤 단백질은 계속 증식을 해요. 원래 증식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형태가 막 변해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세포가 아픕니다. 세포가 아프면요,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도 아프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병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비를 활용합니다. 질량 분석기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를 가서 이 단백질은 결과적으로 물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또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AI나 아니 컴퓨테이션 즉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 세포를 조직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을 만들고요.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포는 단순하게 하나의 조직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좀 섞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섞는데 그냥 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러한 인공 장기를 만드는 바이오리액터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배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직만 있으면 안 되죠.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의 영양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전달되듯이 이러한 어떤 혈관 조직을 또 이제 모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사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약간 인공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장비들도 개발을 하고요. 반대로도 연구를 합니다. 조직에서 먼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간학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분리를 해서 분리한 세포 내에서는 또 어떠한 단백질의 네트워크가 있는지 단백질들을 하나하나 또 다른 어떤 지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질량 분석기나 아니면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역시 마지막에는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즉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 단백질과 지질과의 상호작용, 단백질과 작은 분자의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 안에서 단백질이 어떤, 즉 세포라는 사회 안에서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분자에서 조직까지라는 이런 기치를 걸고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화학자이기 때문에 분자 수준에서 규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자라는 거는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단위서부터 그 단위가 우리가 큰 눈에 보이는 조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약간 멀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크기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떤 질병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직에서 분자까지. 네. 저희 실험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연구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대학생들도 재미없어 하는데 청소년들이 들으면 더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5년 전에 이제 제가 광운대 장홍재 교수님하고 요즘 많이 나오시죠, TV에 그 뭐 저기 EBS에 있는 뭐 이렇게 그 과학 이렇게 대중화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책을 몇 권 저희가 썼어요. 그래서 대중서적을 한번 써보자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이제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책을 좀 못 썼었는데 그때 썼던 책이 이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소아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암에 대한 안내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음식에 대한 과학과 그 다음에 소아암이라는 질병을 다루는 어떤 항암제에 대해서 소아암에 관해서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희가 항다반사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먹는 것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먹음으로써 몸에 구성되는 조직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흔히들 결국은 나는 내가 먹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I'm what I eat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중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가 되면서 음식이라는 건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급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이루었다라고 과시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나는 이렇게 좀 쿨하게 나는 좀 멋있게 이렇게 좀 유행하는 음식들을 먹겠다 이런 어떤 자아에 대한 표출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먹는 음식의 영양소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흡수를 해서 결국 살아가고 생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재료와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게 저희가 먹는 그리고 마시는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존은 결국 먹어야 사니까 생존이라는 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고요.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어, 어렸을 땐 되게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먹는 걸 싫어하는데 간식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간식만 좋아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강아지도 잘 먹고 건강하게 먹어야지 잘 자라고 그리고 계속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먹는 것은 본능인 것이고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생존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덩어리에 그러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은 분자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작용을 하는 최소 단위의 물질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학 반응은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과학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있고요, 지방이 있고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로는 주로 밥을 먹죠. 그리고 지방으로는 뭐 버터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치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습니다. 아니면은 튀김 음식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로는 저희가 고기를 주로 먹죠. 요 세 가지 요소가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더 붙어서 미네랄, 무기물이라고 하죠. 무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작은 이제 금속 이온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비타민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예요. 보면은 화학 분자인데요. 그리고 저는 물까지 좀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6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물은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은 영양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생명의 근원이니까 나머지를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우리는 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몸속은 물로 차 있거든요.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물로 차 있고요. 우리 도시가 공기로 차 있듯이. 그리고 단백질은 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결국 모든 생명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속을 보게 되면은 물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 분자는 산소가 한 개 있고요, 수소가 두 개로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H2O 이런 거. 그게 이제 H가 수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O는 이제 옥시전, 산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산소는 음성을 가져요. 전자를 좋아해요. 수소보다. 수소는 전자를 좀 잘 내주려고 해요. 주는 것도 되지만은 살짝 이렇게 그래 네가 조금 더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돼, 아니 가지고 있어 하는 식으로. 그럼 얘는 약간 양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분자가 음성과 양성의 기운을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은 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극성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방이죠. 물에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극성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혼자 안 놀아요. 주로 같은 친구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결합이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쉽게 끊어졌다 맺었다 끊어졌다 맺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친한 친구랑 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액체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분자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액체 중에서 극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제일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물보다 강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과학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겪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극성이. 자, 그러면 이제 용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용액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기 시작을 할 텐데, 용매는 양이 많으면 용매예요. 두 개 섞여 있는데 양이 적으면 용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용액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용매인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얘기해요. 물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질은 무엇이든 물에 녹는 것이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주스도 물로 되어 있죠. 차도, 탄산음료, 뭐 이온 음료, 하다못해 어른들 드시는 술도 다 물을 기반으로 한 음료이기 때문에 이 음료들은 수용액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제가 목마를까봐 가지고 올라온 이 생수도 사실은 수용액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안에 용매라는 물 안에 용질이라는 이온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듐도 들어 있고 매그네슘도 들어 있고 그런 어떤 이제 무기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이런 미네랄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정도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 있냐에 따라서 물 맛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렇게 정수를 해서 생수를 팔기도 하거든요. 사실 모든 물은 다 정수가 돼서 이제 나오긴 하는 거지만은, 근데 이제 그 샘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천연수가 아니라 그냥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필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콜라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팔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온을 첨가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온이 맛이 있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결과적으로 한 100mg 정도 1리터일 때 들어있었을 때 가장 맛있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많이 있으면 살짝 짠맛이나 쓴맛을 느낄 수도 있고 텁텁한 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정도가 제일 맛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또 조절을 합니다. 그거보다 적을 때는 더 첨가를 해주겠죠. 많으면은 걸러냅니다. 근데 이제 물의 종류는 센 물과 단물로 나눠지는데요. 센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라는 이온들이 함량이 높으면은 그러면 이제 센 물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텁텁한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로 유럽산 물들이 그렇습니다. 석회암이 많아가지고요, 유럽은요. 그리고 단물은 우리가 소듐, 나트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정식 언어는 소듐이에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얘기하는 포타슘 함량이 높은 친구들은 단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이 주로 단물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줘요라고 하면 되게 미량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영향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센 물이 조금 더 건강에 좋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그냥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마시는 정도에서 건강에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pH라는 게 있어요. 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스라든지 마시는 게 있으면은 수소 이온이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쉬어요. 그래서 산성 물질은 쉽니다. 그리고 염기성 물질은 써요.
하는 게 염기성 물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눗물이죠. 그래서 목욕하거나 세수했을 때 비눗물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탭탭하는 게 써서 그러거든요. 쓰다라 시다 이런 맛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해서 섭취를 하면 안 되거나 섭취할 때 조심해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참 사람은 대단하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맛을 내요. 원래는 그런 반응인 거죠. 아,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아, 요걸 요 정도까지는 되는구나.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한 거죠. 그게 용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럽의 토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샘물이 많이 나오고요. 결국 그래서 약간 좀 텁텁한 또 저게 결과적으로 이어질 탄산음료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모든 음료는 수용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질은 근데 물에 녹는 모든 어떤 물질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에 녹아야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물에 녹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소금이라든지 설탕. 그래서 저희가 국물 음식을 많이 먹죠. 찌개 같은 거 맨날 이야기하죠.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서 그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소금이 들어갔는데 안 녹으면 상관이 없는데 녹겠죠. 잘 녹아요. 그러니까 한 스푼 넣어도 잘 녹고 반 스푼 넣어도 잘 녹고 두 스푼 넣어도 잘 녹고 그러니까 잘 녹는다라는 건 그만큼 잘 분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해가 되는 요소가 조금 달라요. 소금은 소듐과 나트륨과 이제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했던 게 끊어지면서 물에 녹습니다. 근데 물 분자가 싹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소듐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으로 존재를 하니까 아까 음성이 세다고 하는 산소가 이렇게 감쌉니다. 우리랑 놀자 이러면서. 근데 염소 이온은 이제 음이온이기 때문에 클로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양성 기운이 센 프로톤,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쪽이 싹 감쌉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물에 녹는다라는 거는 극성을 가진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 분자랑 분자 수준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게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설탕은 어떻게 될까요? 설탕은 분자가 쪼개지진 않아요. 분자가 쪼개지진 않는데 많은 산소 그룹과 하이드로젠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하이드로젠 본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물과 물 분자끼리 이루던 거를 쟤도 우리랑 비슷한 애네. 야, 쟤도 우리 같이 껴주자. 그러면서 물끼리 손잡고 있던 거를 손을 놓주고 그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즉 분자 수준에서 역시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녹는 메커니즘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물 분자랑 분자 수준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극성을 가진 물질만이 물에 녹아요. 극성을 안 가지면 물에 안 녹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화학의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세부 전공에 따라서 다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철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철학 박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는 like dissolves like, 그러니까 유사한 친구들이 서로 녹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화학의 1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물에 녹는 것과 물에 녹지 않는 걸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사실 화학으로 과학에 접근하는 제 1법칙입니다. 자, 뭐 사실 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흔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고깃집을 가면 기름장이라는 걸 주죠. 참기름에다가 소금을 넣어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소금은 밑에 그냥 가라앉아 있죠. 덩어리로, 고체로. 그리고 기름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즉 안 녹았다라는 얘기예요. 기름은 극성을 가진 분자랑 상호 작용을 안 해요. 또 그래서 꼭 물에만 기름이 안 녹는 게 아니라 기름에도 역시 극성을 가진 물질은 녹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상호작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극성에 따라서.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단백질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죠. 단백질은 흥미롭게 친수성, 즉 물을 좋아하는 극성을 가진 작용기하고 극성이 없는 부분하고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에 들어가서 나는 물이 좋아 하는 부분은 물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물이 싫어하는 소수성 작용, 즉 물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물이 싫어 그러면서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수성 부분은 안쪽에 물이 없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이라는 3차원 구조를 갖게 되는, 우리가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접힘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참 단어가 어색하다.
이게 왜냐하면 단백질 구조가 되게 화려합니다.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요. 리본이 막 있죠. 색깔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용기마다 다르게 구분을 해서 일부러 넣은 거고요. 막 리본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병렬도 돼 있고 막 구조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3차원 구조를 단백질마다 고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병을 고칠 때 어떤 단백질이 많아졌냐, 적어졌냐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단백질이 많아지는 데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뭐 그 원인을 고치는 데 있어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단백질과 지질 간의 상호작용을 저희가 막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는 거를 빼버려요. 그게 약물이에요, 사실은. 많은 약물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고유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단백질 접힘 현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용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드라이빙 포스라고 얘기하죠. 그냥 크게 이게 왜 일어나나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것일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는 단백질을 연구하는데 결과적으로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시에서 결과적으로 공기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듯이 세포는 물에 쌓여서 단백질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고 생명 현상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생명 현상의 근본만이 아니라 물이라는 어떤 이러한 특이한 용매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음식을 그 성질, 물에 녹는 분자와 물에 녹지 않는 분자들의 작용을 이용해서 맛과 향을 내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첫 번째 세션을 드리면요.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이고요. 물의 신비로운 용매로 생명 현상에 최적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생명의 최소 단위의 세포는 물로 덮여 있는 단백질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의 용매 작용은 이제 풍미 있고 다채로운 음식을 만들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좀 전쟁이 좀 약간 전쟁이라기보다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집은 한때는 전쟁이었어요. 엄마는 물 마시라고 그러고요. 우리 딸은 음료수를 마셔요. 그래서 요즘 식당을 가도 문제예요. 왜냐면 엄마가 더 이상 음료수를 집에다 안 사다 놓거든요. 식당을 갔었을 때가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바로 뭐 마실 거 뭐 드릴까요 하면은 콜라요 하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눈 동그래지다가 우리 딸이 저를 봅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아이 밖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버릇 나빠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탄산음료를 왜 못 마시게 할까? 저도 콜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잘 못 마시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다들 이걸 독성이라 그럴까? 독극물이라 할까? 그래서 보면은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산이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든 물질이라 그랬죠. 이산화탄소도 물에 녹아요. 그게 탄산수예요. 그리고 신맛을 나게 하는 시트르산이란 거 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흔한 산이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뭐 어른들이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섭취를 하는 흔한 약물이에요. 그리고 당분이 들어 있죠. 단맛이 있어야지 맛있으니까. 그럼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자, 일단은 첫 번째 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즉 CO2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탄산수에 식품 첨가제를 혼합한 게 탄산음료의 정의입니다. 근데 유럽의 토양에는 석회암이 많아서 아까 샘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석회암은 칼슘 칼보네이트라 그래서 칼보네이트라는 게 이산화탄소랑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프로톤을 수소를 받게 되면은 칼보닉 에이시드라는 게 되고 그게 이제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천연 탄산수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물을 마셨는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트림도 끄흑하고 나오고 마시면은 이거는 약수네 하면서 천연 탄산수가 유럽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을 하니까 이거를 한번 인공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서 18세기서부터는 일부러 이산화탄소를 물에 억지로 녹여서 그래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탄산수라는 게 시작이 된 건데요.
탄산이 녹으면은 산이 됩니다. 약간 약산성이 돼요. 4에서 6 정도로. 우리가 중성은 pH가 7이라고 배웠죠. 근데 산이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돼서 약간 산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탄산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CO2를 녹인다 그랬잖아요. 잘 안 녹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체이기 때문에 잘 날아다니고 싶지, 나는 어디에 갇혀 있기 싫어 하는 게 기체 분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도를 낮춰야 돼요. 야, 좀 진정해, 좀 쿨다운 하면서 이제 온도를 낮추고요. 그럼 물에 좀 더 잘 녹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차갑게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꽉 안 차 있죠. 항상 요만큼 이렇게 비워놔요. 왜 비워놓을까? 뭐 이거 음료수 아끼려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되게 우리가 일반 기압보다 높게 넣어요. 그래야지 탄산이 물 속에 잘 앉아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랬더니 야, 우리 이미 되게 사람 많아, 저기 많아, CO2 나오지 마 하고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수가 들어있는 아니면 음료를 들어있는 뚜껑을 따면 어떻게 돼요? 칙 하고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을 열심히 닫아놔도 이미 이산화탄소는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빈 공간이 생겼다 하면서 다시 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리터짜리 콜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다를 산 다음에 한번 마신 다음에 그 다음 날 마셔보면은 점점 탄산이 없어지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냥 밍밍한 그런 어떤 단물이 되는 게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탄산음료는 한번 까시면은 웬만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맛이 좋습니다. 자, 상큼한 맛이 약산성 물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미 산성이 있어요. 근데 4에서 6 정도가 그렇게 나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미 신맛을 내기 위해서 산성 물질을 더 넣었어요. 시트르산이라는 거와 인산을 더 넣은 거죠. 그러면 pH가 더 나빠져요. 근데 일단은 인산이라는 걸 보면은 다양한 우리 몸의 이제 구성 성분이에요. ATP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신경 전달로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명 현상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어떤 이러한 분자들도 결국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뼈와 치아 등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근데 왜 이거를 먹으면은 이가 상하고 뼈가 삭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원래 있는 거잖아, 몸에. 근데 중요한 거는 pH가 4 이하로 되는 거예요. 아까 4에서 6이라 그랬는데 탄산이 거기다가 산을 더 넣어서 더 낮춰버린 거죠, 4까지. 근데 4보다 낮은 음료는 결과적으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치아 침식이 이루어지는데 주요 원인이라고 정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콜라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음료가 우리가 팔고 있는 상큼한 맛을 내는 것,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다 똑같아요. pH가 4보다 낮아요. 그러면 딱 콜라만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또 알아봅시다. 단맛이 나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 달면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달기 때문에 먹는 거죠. 단맛은 설탕하고 과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그 포도당이랑 과당이 섞여가지고 설탕이 되는 건데, 과당만 들어가도 단맛은 나요. 근데 이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옥수수에서 단맛을 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시럽을 넣는다라는 거죠. 1회 제공량의 평균 당 함유량은 탄산음료가 한 24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과채 주스가 20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채 음료라 그러죠. 건강에 좋다 그래도 17g 들어 있어요. 사실 화학자의 입장에서는 오더가 같아요. 같은 10배짜리잖아요.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뭐 한 4g 차이 나네라고 하지만은 탄산음료의 단맛의 기준은 사실 주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단맛이라는 기준을 느껴야 되는, 알아야 되는데 뭐였겠어요? 주스였겠죠. 그래서 그거보다가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많이 넣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WHO라고 이제 국제 기관이 있는데, 뭐 이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조직이 이제 권고도 하고 대체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권장량이 있는 거죠. 하루에 50g 미만으로 성인은 먹어라. 근데 학생들은 다릅니다. 학생은 25g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은 뭐 한 캔 정도 먹어도 되고 어쩌다가 청소년들도 한 캔 정도 먹는 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게 있죠. 카페인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 이제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분자인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카페인 때문이구나. 콜라에는 카페인이 25mg 들어 있어요. 우리가 커피 마시잖아요. 170mg 들어 있습니다. 이건 100의 자리고 이건 10의 자리잖아요. 이러면 저희는 이제 되게 시그니피컨트하다. 되게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커피도 마시는데 카페인 정도는? 그래서 보면은 하루에 또 커피 한 2잔까지는 괜찮대요. 뭐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콜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다 찾아봤어요. 이산화탄소도 보고 산도 보고 카페인도 보고 당도 봤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과학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마셨었을 때 기분이 좋게 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과한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분 좋게 즐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막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고 나면은 매점을 가가지고 콜라를 마시는데 한 캔 마시고 끝나지가 않겠죠. 있으면은 아침에 분명히 한 캔 마셨는데 저녁에도 한 캔 마시고 밥 먹을 때마다 마시고 아무 생각 없게 계속 즐길 수. 왜냐면 그래야 많이 팔리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기분 좋게 즐기도록 하는 게 소비하는 양을 제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아직 정확하게 제어를 하지 어려운 그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그런 현상이 중독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탄산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과도한 어떤 유해 물질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음료 자체가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찾고 돈을 내고 소비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거고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을까? 뭐 와이프는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거는 제어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이. 근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오렌지를 먹으면 오렌지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을 포함해서 당분, 달죠. 그다음 다양한 무기물이 들어 있고 비타민도 들어 있고요. 지방산도 들어 있고 아미노산도 들어 있고 제일 중요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는 되지 않는데 장내에 있는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많이 먹어야 돼요, 사실은. 오렌지 주스는 섬유질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빼고선 나머지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영양이 좋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스에는 추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단맛을 또 이제 역으로 탄산음료에 맞추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아요. 그래서 탄산음료, 과일 주스 모두 240ml 우리가 한 캔을 사게 되면은 20에서 24g 정도의 당분이 함유가 돼 있고요. 약 110kcal의 열량을 함유를 해요. 작은 열량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소년들은 25g 이내의 당분 섭취를 권해요. 즉 하루에 이거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우리가 당분을 음료로만 섭취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단맛 나는 단맛이 설사 없는 모든 음식에도 당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고기를 먹었어요. 불고기의 단맛도 설탕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징어채 무침을 먹어서 거기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과자를 하나 집어 먹어서 거기에도 설탕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음료로 이미 내가 하루의 권장량을 다 채웠는데 추가로 먹게 되면은 건강에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료를 마시는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가볍게만은 즐기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당분은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왜 단맛을 우리가 좋아하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어렵게 채집을 할 때는 바로 영양소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은 되게 귀한 음식이었어요. 당분이 들어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게 진화를 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그런 좋은 맛으로 이건 기억을 하자라고 기억이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당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게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야, 너 잘했어. 단 거 먹었으니까 에너지 낼 거야. 이거 앞으로도 어렵지만은 한번 잘 구해봐라고 하던 게 이제는 우리가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이 귀한 거였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었었을 때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게 진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만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간부전, 신장질환, 고혈압 등. 그래서 만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가 본인이 자각을 못해요. 많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서 발병 후에도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 몸은 건강해라고 하면서 음식을 자제하지 않고선 계속 먹었을 경우에는 절대로 건강이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삶을 커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때부터 먹는 것에 이렇게 자제를 하고 이제 잘 따져보고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어제 맥주 2캔 마셨습니다. 친구 만나서. 그래서 금요일이네. 그래서 맥주 2캔 마시고 한 잔 더 해. 그런데 아니야, 나 내일 아침에 강연이 있어서 오늘 들어갈래.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보통 마시면 한 2캔 정도로 안 끝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딸도 싫어하고 와이프도 싫어하는데 근데 마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음주도 건강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술은 독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용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용량이 독을 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최초의 화학자라고 하는 우리가 파라켈수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되게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화학의 정량이라는 게 정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독성을 이야기할 때 반수치사량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독성을 이야기하는 건 급성 독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섭취를 해서 1회라든지 아니면은 24시간 이내에 섭취한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절반이 죽는 겁니다. 그거를 반수치사량으로 얘기를 하고 독성을 정의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70kg 성인 기준으로 어떤 음식들의 반수치사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물은 6.3리터예요. 물을 만약에 앉아서 내가 6리터를 막 마시겠다. 그러면은 절반은 죽어요. 설탕은 2.1kg예요. 설탕을 내가 하고선 2.1kg 들기도 힘든 거를 계속 퍼먹으면은 그러면 하루 안에 반 정도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건강에 나쁘다. 아빠들도 건강에 나쁘다. 뭐 지금 말이 많죠. 사실 별로 건강에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아미노산이거든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시라서 글루타믹 에이시드인데 어쨌든 감칠맛이라는 걸 내게 해주는 MSG 같은 미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로 나오고 있죠. MSG 같은 경우에는 1kg 이상을 먹어야 독성이 나와요. 우선 정말로 엄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술은 490g이에요. 490g이면 얼마 정도냐면요. 소주 7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주 7병을 마시면은 두 사람이 그 정도 마시면은 뭐 한 사람당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급성 독성으로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물이나 설탕이나 MSG는 이마만큼을 죽어도 못 먹어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거부해요. 다 토해내고 개워내고 거부하고. 그런데 정말 놀랍죠. 어른들 보면은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보면은 대학 와서 자랑을 해요. 어젯밤에 내가 소주 7병 마셨어 이러면서 TV 나와서도 막 자랑하세요. 어르신들. 술이 세 주당이야 막 이러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예요. 물 6.3리터 마신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얘네들은 우리가 마실 수 먹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몸이 거부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서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급성 독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마실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을 해요. 근데 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친수성도 가지고 있고 소수성도 가지고 있어요.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게 같이 들어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막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우선 기분이 좋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술을 마시는 거겠죠, 어른들이.
근데 기분이 좋고 마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마시고 있는지를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라서 우리가 설탕이나 물을 막 그렇게 먹을 때는 몸에서 거부하고 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러니까 그냥 마취가 된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술이 들어가면 왠지는 잘 모르는데 역시 중독 증상이 나옵니다. 기분을 좋게 해요. 아 이러고서. 그러니까 계속 마시게 돼요. 근데 계속 마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하니까 신경 전달이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예민해져요. 작은 신경 전달에도 급작한 그런 기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술을 마셨을 때 초기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마시면 마실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에 이르게 되면 그 성향이 좀 더 커집니다. 감정 기복이 커지고요. 근데 또 몸에서는 이렇게 중추신경을 마비하는 동안에 얘를 빨리 처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약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돼. 그래서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이제 수소 효소라는 게 있어서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뭘로 만드냐면 알데하이드라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알코올을요. 근데 얘가 되게 독성이 강해요. 알코올보다 10배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미리그램만 섭취를 해도 사실은 반수치사량에 이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애로 몸에서 변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왜 변하게 하냐면 변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아세트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가 있는 거고 그러면 대장을 가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물로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 건데 한국인의 약 40%가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가 결핍이 돼 있어요. 즉 아세트알데하이드까지 만드는데 얘를 빨리 이제 독성을 해소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술 마셨을 때 얼굴 빨개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숙취가 있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이 독성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을 다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이 붉게 변하거나 술을 마셨을 때 그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아우 마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됐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비가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마취를 했었을 때 수술이라는 되게 아프고 어려운 거를 겪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치료를 위한 건데 이거는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내 스스로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급성 독성이 없다고 하지만은 또 계속 마시면은 암환성 독성이라 그래서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만성 독성이라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키고요. 발암성이에요. 암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게 태아에게 전달돼야 될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을 제한시켜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래서 사실 태아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가 발생 독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저뿐만이 아니죠. 아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기도 해요. 우리 딸도 저 맨날 놀렸거든요. 배불뜨기 뭐 이러면서 어렸었을 때. 근데 왜 그러냐? 솔직히 해서 술 마셔서 그래요. 에탄올은 1g당 7kcal의 에너지를 가져요. 술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1g당 4kcal를 가지는데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지방이 에너지가 많다라고 그러죠. 근데 지방보다 조금 낮지만은 탄수화물 단백질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에탄올은 마시게 되면은 몸에서 영양소로 이렇게 쓰이지를 않고 그냥 소비가 돼 버려요.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지방으로. 그래서 우리가 엠프티 칼로리라고 얘기는 해요. 또 근데 이거를 잘못 믿으세요. 아, 엠프티 칼로리니까 마시면 그냥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맥주 500cc를 먹으면요. 약 240kcal의 이제 열량이 있어요. 그 중에서 175kcal가 에탄올에 의한 거예요. 그럼 얘는 저장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빨리 써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어. 근데 이 용돈을 안 쓰면 엄마가 분명히 뺏어갈 거야.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저축을 한다는 명분으로 뺏어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스스로 저축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써버리려고 그러겠죠. 그게 솔직해서 저는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럼 엄마가 뺏어가잖아 그랬는데 자기 통장에 넣어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내 손에 없으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탄올이 들어오면 소비를 먼저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에탄올만 먹는 게 아니죠. 치킨도 먹어야죠. 안주를 같이 먹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에탄올로 내게 필요한 에너지는 다 써버렸으니까 추가로 섭취한 거는 남는 칼로리네, 남는 에너지네, 그리고 몸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에탄올은 중성 지방의 합성을 간에서 만드는 걸 촉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결국 지방간을 비롯해서 지방이 체내에 축적이 되게 하고 다양한 이제 건강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은 알코올은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소변을 참게 하는 이런 그 분자가 있어요. 작은 단백질인데요. 9개로 돼 있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억제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이 더 마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g을 에탄올을 먹으면은 100ml의 소변을 더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른들 보면은 맥주 먹으면서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죠. 술 먹고 화장실 가고 술 먹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섭취한 물보다 몸에 있는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몸에서 이게 요산이 되고 요산의 농도가 쌓이게 되면은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몸에 녹아 있지 않고 수용액으로 얘는 수용액으로 녹아 있어야 되는 건데 얘가 결정을 잃어서 덩어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물질이 들어왔네. 그러고서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 이상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통풍이에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건강적인 요소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 약 11%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80.9%가 음주 관련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약 9%에서 10%가 음주에 관련돼 있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건데 진짜 너무나도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알코올성 심근병, 부정맥, 고혈압,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췌장염, 위염, 알코올성 간 질환, 신경계 질환, 그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까지. 미성년자는 절대 그러니까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지금부터 이건 독이구나, 안 먹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성인이 돼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제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뭐 적게 마시라 그래요. 마실 거면은. 그리고 적게 마신 다음에 제발 2, 3일은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목요일 날 술을 먹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야. 그러고 또 먹어요. 그 목요일은 업체 미팅이었어. 그러고 마시고.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먹었어. 그리고 토요일은 내일 노는 날이잖아 하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죠. 그래서 과음은 술의 독성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단기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독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매우 독성이 강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40%는 술을 마시면은 이걸 몸속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배의 유해함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술은 약간 좀 예외를 두는 것 같아요. 뭐 혈액 순환에 좋고 뭐 하루에 2잔까지는 괜찮대. 아니에요. 그냥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가벼운 주제로 또 가보죠.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고기. 우리 딸 목소리입니다. 예. 자, 즐거운 자리는 항상 식사랑 함께하죠. 여러 가지 뭐를 먹든지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메뉴를 정하죠. 우리 뭐 고기 먹을래? 그러면은 보통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얘기하고 아니면 뭐 회 먹을래? 그러면 이제 뭐 그렇죠. 육해공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메뉴의 주된 거는 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는 항상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단백질의 섭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단백질 섭취원이고 붉은 고기랑 흰 고기로 구분이 되고요. 붉은 고기는 안에 미오글로빈이라는 이러한 분자가 많이 들어 있어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줘 가지고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그 부위에서 나온 게 붉은 고기인 거고요. 흰 고기는 뭐냐면은 섬유질이 높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글리코겐이라는
이러한 분자가 가지고 있는데요. 급박스럽게 아니 갑작스럽게 힘을 내야 되는 부위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오글로빈에 보면은 햄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적혈구 피의 적혈구라는 게 있죠.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 결국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미오글로빈입니다. 이거는 근육 속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철 때문에 들어있는 붉은색이 많이 나는 거예요. 피가 붉은색이듯이. 그게 좀 적게 들어있으면 상대적으로 약간 분홍 색깔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붉은 고기가 건강에 더 좋다, 흰 고기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붉은 고기가 건강에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포화지방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오랫동안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더 안 좋지 않냐. 흰 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조금 더 높아요. 아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건 우리가 오메가 3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더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다른 영양소는 붉은 고기에 더 많습니다.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함량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기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고기의 색깔보다는 고기만 먹는 식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반찬 투정 1번이죠. 고기 반찬 없잖아. 풀만 있잖아.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육즙을 잡으라 그러죠. 그래서 겉을 갖다 바짝 익혀서 육즙을 잡아야지 맛있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겉을 바짝 익힌다 해서 육즙이 잡히진 않아요. 튀김은 가능한데 고기를 구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고기를 오래 구우면요. 겉서부터 익겠죠, 당연히. 근데 안에 있는 수분이 그냥 계속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육즙을 잡는 건 중요하고요. 육즙을 못 잡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너무 익혔었을 때 문제입니다. 너무 익히면은 벤조피렌이라든지 헤테로고리아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암성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요.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가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실 육즙을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육즙도 잡으시고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근데 너무 익혀서 이런 발암 물질이 안 나오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튀김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자, 탄수화물과 지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광고죠. Once you start it, want to stop it 이렇게 하죠. 뭐냐면은 한 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트예요. 뭐죠? 감자칩 광고예요. 자, 치킨, 도너츠, 핫도그, 감자튀김 너무 맛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있었을 때 저희 그 동료였던 친구가 매일 밤마다 감자튀김을 사와요. 그러면서 너도 먹을래 하고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괜찮다고 저녁 식사했다고 했더니 그래봤자 프렌치 프라이인데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체격이 비슷한데 물론 이제 제가 20대 때는 더 말랐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그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랬을 때였으니까 사실 뭐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찐 건 아니에요. 운동량이 적어져서 살이 찐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60이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은 대사량이 그렇게 줄진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입학했을 땐 저랑 체격이 비슷했는데 감자튀김을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먹으니까 졸업할 때는 정말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나중에 가서 건강에 이제 주의를 받아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걸로 고민할 때 제가 했던 충고가 감자튀김을 끊으라고. 밤마다 그거 먹으면 그게 400칼로리라고.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튀김이 너무 맛있어요. 뭐를 튀겨도 맛있다 그러죠. 뜨거운 기름에 담가서 조리한 음식이 튀김입니다. 근데 튀겨지는 주체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튀김옷이죠. 자, 주요 곡물은 쌀하고 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쌀은 알맹이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정이라는 걸 통해서 껍질을 벗겨내죠. 그래서 얼마만큼 껍질을 벗겨느냐에 따라서 또 현미와 백미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단단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냥 얘 자체로 그냥 익혀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끼케야 이거를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서 굳이 떡으로 만들었었을 때 어떤 쫄깃쫄깃한 감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밀은 문제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물에 불린 다음에 빻아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면은 밀가루랑 밀기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기울을 걸러서 결과적으로 밀가루 가지고선 음식을 만들어야 돼 가루죠. 그러니까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가루기 때문에. 그래서 국수와 빵,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밀은 밥처럼 못 만들어요? 원인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반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가루를 만들었으니까 물을 첨가합니다. 물을 첨가한 다음에 이제 반죽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서 반죽이 돼서 끈적끈적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두 가지의 단백질이 밀가루의 밀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반죽을 통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면은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돼요. 복합체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단백질이 합쳐서 글루텐이 되는 건데, 그 글루텐이 쫄깃쫄깃한 맛을 내주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게 저 단백질들의 어떤 성질이 합쳐져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만 먹으면은 약간 좀 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면은 미생물이 대사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요. 그러면 CO2가 들어가는데 CO2가 이렇게 단백질 이렇게 그 복합체에 잡히게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유지가 돼서 얼마만큼 이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빵이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튀김으로 가게 되면은 닭고기가 있어요. 닭고기에다가 튀김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기름에 퐁당 하고 이제 넣습니다. 기름의 온도는 170도에서 한 180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온도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온도에서 제일 잘 튀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온도가 이거보다 낮으면은 눅눅해지고요, 튀김이. 높으면은 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튀김이라는 거는 뜨거운 기름과 결과적으로 기름 이 튀김 옷의 반응인 건데, 뜨거운 기름이 튀김 옷에 닿으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물로 반죽을 만들었는데 수분이 증발하는 거죠. 기체가 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약게 구멍이 뽕뽕뽕, 그러니까 탁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사삭하고 바스러지겠죠. 두껍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름이 결과적으로 흡수돼 가지고 코팅을 이루어 가지고 안에서 과도한 액체가 나오는 걸 이제 막아줘요. 왜? 섞이지가 않으니까, 물하고 기름은. 근데 이것도 뭐 오래 튀기면 상관없습니다. 다 말라버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막이 형성돼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지방은 사실 맛이 없어요. 근데 필수 영양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정말 맛이 없고, 사실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었을 때 향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트러플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녹아 있는 방향성 분자들 때문이에요. 방향성 분자라는 건 향이 나기 때문에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방향성 분자들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요. 근데 물에 안 녹아요. 그리고 기름에 녹는 거죠. 근데 기름은 액체인데 왜 그런 방향성 분자는 막 이렇게 기체가 되나요? 분자가 작아요. 그래서 잡아주는 친구도 없고, 물도 분자가 작지만 물은 친구들이 꽉 잡고 있죠. 너 어디 가면 안 돼 하고선. 근데 이런 방향성 분자들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친구가 없어서 나는 그냥 혼자 잘 놀래 하면서 이렇게 휘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코로 그걸 감지해서 향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작용을 잘 해주게 해주는 게 기름인 거죠. 즉 향을 이제 향이 나는 분자들이 녹게 해서 먹었을 때 퍼지게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뭐 이게 몸에 좋은 기름, 몸에 나쁜 기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은 몸에 좋은 기름이든 나쁜 기름이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살찌고, 그리고 비만과 지방 간의 위험을 갖다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서 심혈관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고요. 포화지방은 정말로 나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과학계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반론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 옹호하는 것도 나오는데, 제 결론은 굳이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조금 섭취하는데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방 십승가는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주제로 매운맛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에 대해서인데요.
이거는 좀 중독이랑 같이 연관돼 있는 거라서 요즘 너무 매워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이제 그 닭꼬치를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마시길래 저도 하나 사 먹었다가 한 입 먹고선 정말로 울 뻔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으라고 했어.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에 또 학생들이랑 지나가다가 또 사서 먹었는데 이번 먹히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되게 매운맛 나는 비빔국수를 먹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이랑 같이 유행이래 그러고 한번 먹어보고선 제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먹고 있어요. 소스를 사서 막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운맛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추라고 하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고추뿐만이 아니라 뭐 와사비라든지 뭐 냉이라든지 아니면 후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매운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모든 조미료에는 분자는 좀 다르지만은 역할은 다 똑같은 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매운맛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매운맛이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라는 건데 매운맛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은 사실은 통각수용 신경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즉 이 분자가 오면은 아픈 거예요, 내가. 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통각 수용이 언제 나는 거냐? 높은 온도에서 통증을 내고 하는 열감과 통증을 느끼는 그 작용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뜨거웠었을 때 내가 아픔을 느낌으로써 뜨거운 거를 피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몸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분자로 대신 사실은 뜨거운 게 아니었는데 열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나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좀 덜 아파야 돼. 아파서 고통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몸에서는 너 잘했어. 살았구나. 그리고 도파민을 분비해 줘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극복을 했으니까. 사실 이러한 증상은 위험에 처했었을 때를 극복을 했을 텐데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탔었을 때 사실 떨어져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우리가 죽거나 다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은 너 살았구나. 그리고 엔도핀이 확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도 확 나와줘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중독이 되는 거죠. 자, 고추와 고추냉이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분자가 매운맛을 내게 해요. 고추냉이는 AITC라는 분자가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래서 고추를 먹으면 매운맛이 입에서 계속 하고 감돌죠. 고통스럽고 불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고추냉이 먹으면은 코끝을 찡 하고서 이러고선 끝나요. 그 이유는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는 물에 안 녹는 지방성이에요. 그리고 분자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넣었었을 때 물에 안 식혀 나가니까 침을 안만 삼켜도 침을 안 녹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통각 수용 이런 신경세포를 갖다 건드려 가지고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운 거를 너무 과도하게 먹었을 때 속도 쓰리다 그러죠. 사실 장에도 저 수용세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가 배변을 볼 때 이런 어떤 항문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운 거를 먹었을 때 온 소화기관이 입서부터 항문까지 다 고통을 느끼는 게 그래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얘를 빨리 매운맛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간다고 녹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쿨피스라는 우유 유분이 들어있는 지방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또 뭐를 하죠? 치즈를 넣어서 먹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녹아서 섭취해서 입속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역시 내 장 속에서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입보다 저희가 좀 덜 민감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레라이오소 사이아네이트라고 하는 이 AITC는 저거도 고추 냉이에서 있는 건데요. 먹었을 때 코가 찡하죠. 근데 얘는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훅 하고선 입에 남아 있기보다는 코에 있는 통각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세포를.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찡 하는 맛이 하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매운맛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나쁜 사례가 많죠. 뭐 이렇게 고객이 얄미워서 고객한테 뭐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초밥집에서 뭐 이렇게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서 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고통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추냉이 샀잖아요. 그러면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요. 그래서 뚜껑을 잘 닫고 밀봉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독이란 무엇이고, 그래서 영양소와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음식이 항상 따라왔던 거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양소가 중요하고 적당히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섭취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과량 섭취도 역시 무서운 거고요. 결국 음식을 도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더 발표를 하는 건데 맞나요? 아니면은 예. 그래서 짧게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건 넘어갈 거고요. 자, 소화 질환입니다. 소화 희귀 소화암이고요. 고형암인데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형암 중에선 사망률 2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형암 중에서요. 근데 이제 원인은 몰라요. 아직도. 그냥 유전적인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랜덤하게 일어나는 건데 되게 희귀하죠, 사실은. 뭐 굉장히 적은 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이든 뭐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아니면 인종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비율로 인간이라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치료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암이 이제 발병이 되고 나면은 소아암은 되게 희귀하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암에 걸렸다라고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아파서 왔는데 계속해서 다른 검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까지 보통 한 6주가 평균 걸리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증상이 나왔을 때는 사병기 고위험군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항암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더 어려운 고용량 항암이라는 걸 받고 그리고서 이제 세포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서 옛날엔 골수 이식이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서 이제 고용량 항암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진 골수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요즘 면역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항암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이에요. 근데 사실은 독이에요. 독성 물질입니다. 모든 화학 항암제는 DNA가 즉 세포가 분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열을 통해 성장을 해나가는 거고 몸에서 계속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오래된 세포는 그래서 사멸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나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건데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은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 유전 정보는 DNA라는 이런 분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대 이 DNA 분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포가 분열이 될 때 같은 세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세포가 되는 거니까. 그때 DNA가 복제가 됩니다. 레플리케이트 된다 그러는데 복제가 되는 과정을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몸에 들어가서 DNA 붓거나 DNA를 뭐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삽입되거나 뭐 아니면 DNA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를 이제 두 조각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파트너로 다시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제를 하는데 그 과정을 하는 단백질을 방해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DNA 붓거나 DNA 삽입되어서 손상을 주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항암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항암제라는 거는 사실은 독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세포는 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자라고 더 활성이 좋으니까 넣어주면은 작용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약들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 채 30분도 안 돼서 용량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간이라든지 이런 신장을 통해서 계속 몸 밖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나쁜 물질 들어왔네. 우리 몸도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암세포는 분열을 빨리 하기 때문에
더 큰 데미지를 얻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몸에서도. 예를 들어서 머리가 계속 자라죠. 머리카락 탈모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제 적혈구랑 이제 그 혈소판은 수혈을 받아요. 근데 백혈구는 사실 몸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혈을 받으면은 다른 몸에서 들어온 세포네 그러면은 면역 시스템이 거부를 하고서 막 반응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폐혈증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조심하면서 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G-CSF라든지 이런 단백질 주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촉진을 시키는 거죠. 야, 백혈구 다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 그 과정 동안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결과적으로는 키도 안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장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이제 생식기가 이제 생식선이 이제 발달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추신경계라든지 말초신경계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양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암을 치료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즉 최소 유효 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부작용을 미니마임하기 위해서 적게 넣어야 되지만 이 정도 이상은 넣어줘야 된다라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결국 이거는 온몸에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통하는 중심 정맥관을 통해서 정맥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온몸으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요. 결국 암을 없애기 위해서 양을 계속 투여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암이 정말 잘 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양을 되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말씀드렸던 이런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암세포만 표적을 하자 하고서 2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효과가 1세대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전이나 항암제 내성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3세대가 나왔어요. 우리 몸의 면역을 우리가 그러면은 엔지니어링적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암세포가 원래는 우리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거를 외부에서 침입한 인자라고 생각을 못해서 봐줘요. 근데 봐주는 걸 못 봐주게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효과가 그렇게 모두에게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비율이 적고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얘기하다가 항암제를 들어왔냐면 독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용량을 쓰냐에 따라서 결국 약으로도 우리가 활용하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된 거고 또 이런 질환을 겪고 정말로 힘들게 투병을 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어린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는요. 결국 저러한 독성 물질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약으로 우리가 그리고 환자에게 맞춰서 아까 10에서 15%밖에 최신 항암제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많이 들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합니다. 물론 병의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세요. 맞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노고에. 근데 병의 치료를 위한 무기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싸우는 어떤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아이돌 스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무대 위에서 춤추고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고 좋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아이돌 스타가 아이돌 스타로서 이렇게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노래도 만들어주고 의상도 디자인해주고 무대도 설치해주는 그러한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팝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다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의료진도 중요하고 제일 전방에 있고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은 역시 우리 과학기술계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 의사 선생님들이 싸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 명 한 명 환자를 대하는 게 그렇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서비스하고 사람과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과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